작가 미상의 가정소설인 정을선, 성은 정가요, 이름은 을선. 그런데 이게 남자인데 실질적으로 사건의 중심에 있는 거는 이 정을선이 아니라 정을선의 부인인 유춘년이 되겠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이 정을선전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가 미상은 성이 미가요, 이름이 상이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재미없다, 농담이, 그죠? 일단 가정소설이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의 어떤 갈등, 이런 걸 다루고 있어요. 근데 좀 재미있는 게 이 작품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두 개의 이야기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요. 전반부는 계모 노씨의 모함에 의해 여주인공 유춘년이 죽음에 이르는 내용으로 그려져 있고, 가만, 이거 어서 많이 본 스타일 아닌가? 그렇지, 콩쥐팥쥐, 그죠? 콩쥐팥쥐, 뭐 계모, 그러니까 뭐 신데렐라? 뭐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하긴 신데렐라는 죽음까지 가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이거는 계모가 전처의 아이를 박해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남주인공 정을선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난 유춘년이 정을선의 또 다른 부인 조씨의 모함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내용. 그러니까 요게 중간에 끼어 들어가면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시켜주며, 그 다음에 이쪽은 뭡니까? 그렇죠, 처와 첩. 이건 처와 첩이라기보다는 처와 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간에 유춘년과 그 다음에 부인 조씨의 모함으로 어떤 갈등이 있는 요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가정소설은 가정소설인데 앞의 이야기도 가정소설, 뒤의 이야기도 가정소설, 두 개가 묶인 이런 케이스이다. 그러다 보니 계모 노씨가 첫 번째 악인, 빌런이라면 두 번째 빌런은 조씨가 되겠다. 그러면서 둘 다 인과 응보, 권선징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전반부는 계모형 가정소설로, 후반부는 쟁총형, 처첩 간에 갈등하는 거예요. 가정소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한 연구자가, 이때 연구자는요, 조동일 교수를 얘기하는 건데, 소설을 여러 편 볼 형편이 아닌 사람이라면, 뭐 돈이 많지도 않고 시간도 없고 한다면 이 정을선전 하나면은 다 끝난다. 한마디로 뭐야, 그만큼 재미있다. 근데 진짜 재미있어요 라는 명쾌한 지적처럼 대단히 재미있고 인기가 있었던 소설로 여겨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보겠습니다. 이 전체 줄거리는요, 우리가 해제에서도 봤듯이 이게 전반부와 그 다음에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전체 줄거리를 전반부와 후반부, 그 다음에 중간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전반부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후반부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편의상 그냥 뭉뚱그려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5단계로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엮이는데, 보면은 발단, 전개가 이쪽에, 그 다음에 절정, 결말이 이쪽에, 그 다음에 위기가 이쪽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중국 송나라 때, 자, 여기서 송나라라고 했는데 송나라로 보기도 하고요, 명나라로 보기도 해요. 이따가 핵심 정리할 때는 명나라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건 선생님 뭐가 맞아요? 라고 한다면 뭐가 맞는 게 아니라 송나라가 메인 베이스였는데 이게 이제는 필사가 되면서 명나라로 갔다가 어떤 판본은 송나라로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막 섞여 있어요. 판본이 여러 개야.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 줄거리를 송나라로 되어 있으나, 자, 명나라로 보기도 한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중국 송나라 때 정승상은 만년이 되도록, 만년이라고 하는 건요, 나이가 늙도록
자식이 없어. 이게 중요하지. 옛날 사람들은 대를 끊어 대죄를 짓게 될 것을 걱정한다. 후사. 그러다가 복례산에 찾아가 제단을 쌓고 100일 동안 기도를 올린다. 이걸 우리는 기자치성화소라고 그래요. 이에 부인 양씨는 하늘에서 붉은색 옷을 입은 동자가 내려와 자신을 남의 용왕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말하는 꿈을 꾼다. 일종의 태몽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양씨는 아들 을선을 얻는다. 와우. 그러니까 이제는 주인공이 탄생한 거네. 정을선전이잖아. 한편 두둥 익주 땅에 사는 유승상은 장면이 바뀐 거예요. 부인이 딸을 낳고 3일 만에 세상을 떠나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이 유승상의 딸이 추연이에요. 추연 내지는 추년이라고도 해요. 매우 뛰어난 용모와 덕행을 지닌 여인으로 자라고 유승상은 노씨라는 이게 첫 번째 빌런이죠. 왜 노씨일까? No. 그래서 여인과 재혼한 후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얻는다.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요. 이 노씨는요. 계모죠. 그렇잖아요. 첫째 아내는 죽었어요. 그리고 전처에 딸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 이 아버지, 남편인, 이 노씨의 남편인 아버지는 딸을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그런데 또 여기 또 뭐가 나왔어?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노씨의 입장에서는 본인도 본인이지만 이 후사, 딸과 그 다음에 아들과의 어떤 대결 구도가 이루어질 거라는 걸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았을 수도 있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래 노씨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님과 동시에 이런 어떤 글쎄요 정치적인 구조? 뭐 이런 서열 구조? 이런 것 때문에라도 노씨는 아무래도 이 딸이 추연이가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전개 유승상은 발음 꼬였다. 유승상은 자신의 회갑잔치에 정승상을 초대하고 정승상은 아들 을선을 데리고 잔치에 참가합니다. 하루는 을선이 동산에 올라가 풍경을 구경하다가 추연을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띵용. 집에 돌아온 을선은 추연을 잊지 못해 병이 나고 이런 병을 우리는 무슨 병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상사병이라고 하죠. 이에 정승상 부부는 유승상 집에 매파를 보내 혼인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과거가 실시되자 18살이 된 을선이 참여하여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와우. 그러니까 이 을선은 이미 완성된 완전 귀공자야. 그죠? 조나라의 왕이 을선의 풍채와 용모가 비범하다는 소식을 듣고 공주와 결혼시키려고 하나? 아니지. 을선은 이미 뭐예요? 그렇죠. 추연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 공주는 그러한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야. 자, 공주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열 받죠. 그래서 천자에게 호소하고 천자는 왜? 하고 을선을 불러서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을선이 추연과의 약혼 사실을 들어 거절한 이유를 말하자 천자는 이를 이해하고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조왕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해하고서는 넘어가겠죠. 하지만 쓴맛이 나긴 날 거예요. 그죠? 씁쓸름할 거야, 조왕은. 자, 위기. 계모인 노씨는 추연을 미워한 나머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히다가 결국 추연의 결혼 초야에 결혼식 첫날 밤에 사촌 오라비를 간부로 위장시켜, 이때 간부라고 하는 건요, 외간 남자, 바람 핀다라고 보는 거예요. 을선으로 하여금 추연이 부정한 여자로 오인하게 만듭니다. 이에 을선은 추연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의심하여 떠나고 추연은 자기의 억울함을 혈서로 남기고 와우, 아직 위기인데 자결을 해버려요. 죽습니다. 이러면은 얘기가 이상하죠. 그런데 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추연이 저승으로 가서
그 다음에 뭐 어쩌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너무 베리맨이 마치하게 억울한 나머지 귀신이 돼요. 하고 울어. 그러니 계모 노씨는 이게 심장이 약한 거예요. 그죠? 추연의 원혼에게 천벌을 받아 피를 토하며 죽고 사촌 오라비인 노태는 스스로 자결하며 노씨의 자식들은 모두 말을 못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벙어리가 된 거예요. 또한 추연의 빈소로 들어가는 사람, 즉 원규의 곡성을 듣는 사람마다 죽고 유승상도 아버지죠. 홀로 병들어 죽습니다. 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거죠. 그리하여 익주지방은 흉년이 계속되어 민심이 흉흉해져 폐업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이 대목이 어찌 보면요,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가 돼요. 한편 을서는 조왕의 딸과 결혼하고 갑자기? 그게 아니죠. 추연이 바람 폈다, 딴 남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파혼을 했잖아요. 파혼을 했으니 을서는 그냥 총각인 거죠. 그러니 조왕은 아싸 하고서는 결혼을 시킨 거예요. 왜? 워낙에 처음부터 마음에 있었거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글쨌거나 간에 을서는 승상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때까지 을서는 추연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죠. 최소한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은 모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후 순무도 어사로 익수에 내려온 을서는 추연의 유모에게 추연이 원통하게 죽은 사실과 그간의 사연을 듣고, 그렇죠,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임금에게, 조정에죠, 자, 추연의 영혼을 위로해달라고 주청을 합니다. 이에 천자는 추연을 충렬 부인에 봉하는 등 억울함을 풀어주는 조처를 취합니다. 그래도 상관없는 게 죽었잖아. 죽은 사람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이에 자신의 원한을 푼 추연이 을선에게 컴온하고 접근을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지금 을선하고 교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연이 을선에게 자신을 살리려면 갑자기 금성산 오균동으로 찾아가 금성 진인에게 약을 구하여 오라고 합니다. 이에 을선이 직접,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 을선에게는 약을 찾으러 가나 약은 없고 묘당 앞 큰 나무 아래 구슬 같은 것이 있어서 몸에 감추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을선이 구슬을 추연의 몸에 굴리니 하룻밤 사이에 살이 윤택하여지고 붉은 빛이 완연 분명하여져 옛 얼굴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약을 구하여 약물로 몸을 씻기고 약을 먹으니 추연이 환생합니다. 이거는 원하는 게 아닌데 왜? 이미 결혼했잖아. 근데 환생을 해버렸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해제에서 얘기했듯이 이상하게 조왕의 딸과 추연이 이 갈등 관계를 맺게 되는 계기,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여기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정, 황성으로 올라온 추연은 천자와 왕비, 이때 왕비는 을선의 어머니예요. 환대를 받고 왕비를 지성으로 섬기며 정렬 부인을 예로서 대접을 합니다. 자, 추연은 충렬 부인이죠. 하루는 왕비가 충렬 부인이 된 추연과 정렬 부인을 불러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의 순서를 정확히 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을선의 입장에서는요, 추연이 먼저죠. 그 다음에 조왕의 딸이 나중이에요. 그 다음에 조왕의 딸과는 사랑하는 사이였다라고 보긴 좀 애매해요. 자, 그런데 결혼은 누가 먼저 했습니까? 조왕의 딸이 먼저 한 거죠. 을선이 아니라 추연은요, 그래, 결혼을 먼저 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바로 파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야를 제대로 치른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관계가 좀 애매한 거야. 거기다가 또 이 정렬 부인은 왕의 딸, 즉 공주 출신이잖아요. 추연은 그건 아니거든요. 승상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정하려니까 애매해지네. 그래서 추연은 정렬 부인이 첫째 부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 천자와 왕비는 추연을 첫째 부인으로 정합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 정열 부인은 의문의 이패를 당하는 거죠. 왜? 결혼 전에 추연이가 살아있을 때 청혼을 했으나 한마디로 거절을 당했잖아요. 거기서 의문의 1패를 당한 거야. 왠지도 모르고 당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2패를 당한 거죠. 멀쩡히 눈 뜨고 지금 완전히 코베인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열 부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천자와 왕비를 원망하며 추연을 해치고자 꾀합니다. 때마침 서융의 반란으로 을선이 대원수로 출전하게 되자, 자, 그러니까 이거 뭐야, 집안의 가장인 남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가정을 조율을 해야 되는데 없네. 없으니 이제 여자만 둘만 남았네. 정열 부인은 12금년을 불러 계교를 꿉니다. 그 계교가 바로 뭐냐 그랬더니 두둥, 자, 금년을 남장을 시켜서 침소에 보내놓고 성복록을 시켜서 간통을 저지른다고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즉 한마디로 정절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결혼 전에도 계모, 그죠? 계모인 노씨에게 정절 가지고서나 모함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정절이래요. 그리고 보니까는 당시에는 이 정절이라고 하는 것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금서는 자기 오라비 호철에게 충렬 부인의 억울한 사정이 담긴 편지를 주며 그것을 출정 중인 을선에게 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왕비의 시비인 월매와 함께 충렬 부인을 옥에서 탈출시킵니다. 충렬 부인이 무사히 탈출한 후 금섬은, 금년이 아니에요. 금년은 정렬 부인, 금섬은 충렬 부인, 충렬 부인인 척 혈서를 쓰고 옥에서 수건으로 목을 매달아 자결을 합니다. 와우, 충신이네. 한편 충렬 부인이 도망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왕비는 12월매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충렬 부인은 월매가 마련해 놓은 땅구덩이에서 숨어 아이를 낳지만 오래 굶주려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뚜둥. 마지막 볼까요? 금섬의 오라비 호철은 충렬 부인의 편지를 가지고 을선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승전고를 울리고 돌아와 즐긴 후 자다가 충렬 부인이 나오는 꿈을 꾼 을선은 놀라 일어나 호철의 편지를 받습니다. 이건 우연성이야, 그죠? 어쨌거나 간에 편지를 읽고 사연을 알게 된 을선은 집으로 급히 돌아옵니다. 집에 도착한 을선은 월매를 살려낸 후 사태를 파악하고 충렬 부인과 아들을 구합니다. 을선은 왕비에게 충렬 부인의 방에 외간 남자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고 왕비는 그날의 일을 을선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왕비는 아직까지도 이 충렬 부인인 추연이 바람을 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에 전후 사정을 따진 을선은 그간의 정황과 사건을 천자에게 보고하고 천자는 정렬 부인, 공주인데, 사약을 내려 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인과 응보가 되는 거예요. 을선은 정렬 부인 대신 죽은 금섬의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고 충렬 부인의 추천으로 월매를 첩으로 맞이합니다. 와우. 이후 충렬 부인의 아들 귀동은 잘 자라나 벼슬까지 하고 월매 역시 아들 직민을 낳으며 을선의 집안은 대대손손 행복하게 삽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해피 엔드 이러고 끝나요. 그리고 보니까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길어요. 그래서 이걸 줄이면은 한도 끝도 없이 줄이면은 이게 뭔 소린가 할 거고, 그 다음에 늘리면 또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게 요 작품의 전체 줄거리예요. 근데 이 줄거리 요약만 봐도 상당히 재미있죠. 이 작품은 원전이라기보다는 필사본인데 필사본이 자그마치 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냐면요, 이게 시중에 새 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필사에서 막 책을 팔아요. 그러니까 책 대여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대여점에서 베스트셀러 인기 1, 2, 3를 달리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소설이고요. 중국 송나라도 상관없고요. 명나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필사를 하면서 이게 붓으로 옮기면서 여기 막 헷갈렸던 것 같아요.
봉건가족제도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과 해결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가정소설적 주제를 갖습니다. 계모와 전처수생의 갈등, 그 다음에 처첩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는 처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처 간의 갈등이 전반부와 후반부에 배치가 됩니다. 이 작품은 남녀 주인공의 만남, 그 다음에 계모와 전처소생의 갈등이라는 수직적 갈등과 아내와 아내, 처처 간의 갈등이라는 수평적 갈등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갈등 구조는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수직적 갈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씨, 이때 노씨가 계모죠. 소저가 유추연을 얘기합니다. 죽이려고 하더니 하루는 독한 약을 음식에 넣어 소저를 주되 소저가 속이 불편해. 그래서 아이씨 먹어야 되나? 라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 휙 날려. 뭐지? 하고 해서 개한테 주니까 개가 먹자마자 즉시 죽어버려요. 와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모인 노씨가 유소저에게 위해를 가하는 장면입니다. 뭘 통해서? 독약을 통해서. 그런데 난데없는 바람이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타나서 유소저의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이러고 끝나면 재미없지. 그래서 다시 간 것이 이거죠. 모함이죠. 노태에게 금은을 주어 노태가 금은을 욕심내어 삼척 장검을 짓고 달 밝은 밤에 소저 침소에 이르러 동정을 살피고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유소저를 갱참에 넣으니 가련하다라고 해서 2차 가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노씨가 노태를 시켜서 유소저의 정죄를 의심받게 하여 유소저에게 해를 입히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2차는 1차하고 달리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줄거리에서 봤듯이 유소저가 자살을 합니다. 자, 요 대목은 어찌 본다면 정을선과 유소저의 혼인과 유소저의 죽음은 전반부에 대한 결말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후반부로 넘어가는 발단의 역할을 하면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다음은 수평적인 갈등이에요. 수평적인 갈등은 자, 정열부인이 공주죠. 그 다음에 충렬부인, 한마디로 유소저가 되겠죠. 사이에서의 갈등이죠. 그래서 정열부인은 충렬의 버금이니 차례를 분명히 하라 라고 왕비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는데 이제 충렬이가 정렬이가 먼저입니다 라고 하니까 천자가 말하기를 아니야, 충렬부인으로 하여금 원비를 정하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충렬부인이 1순위, 정렬이 2순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정렬부인이 마음속으로 애달아 황상을 원망하고 왕비를 미워하여 가만히 충렬부인 해하기를 꾀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대목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을선이요, 유추연을 상경을 시켜요. 살려가지고. 하지만 본인은 익주지방을 더 계속 관리를 하죠. 암행어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을선은 지금 집에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면 추연이가 올라왔는데 거기에는 을선의 아내가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서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조씨 입장에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웬 여자가 들어와서 내가 을선이 당신 남편의 아내요? 이래버리니까 이 조씨 입장에서도 황당하고, 그 다음에 추연의 입장에서도 올라와 보니 이미 아내가 있고 이 서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어찌 본다면 황족으로서 엄연히 정을선의 정실이었던 조씨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인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열 부인인 조씨는 아무래도 빌런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충렬과 정렬의 갈등은
충렬이 을선의 부인으로 집안에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정렬은 자신이 먼저 을선의 아내가 되었으나 을선의 사랑이 충렬에게 향하고 천자가 충렬을 원비로 봉하자 불만을 갖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찌 본다면 이들의 갈등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갈등의 원인, 즉 문제적인 인물은 결국 누구라고 보면 돼? 남자가 문제야. 정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논평하거나 감정을 표출한다. 이거 편집자적 논평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유부인이 월매의 양식에 의지하여 겨우 목숨을 보전하다가 해산함에 복중이 허한 중 월매가 옥중에 고남에 어찌 양식을 얻을 이으리오? 자, 이건 어떠세요? 요거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드러나면서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요약을 하고 있는 거죠. 요약을 함으로써 인물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라고 보면 돼요. 반면에 그 가련함을 어찌다 측량하리오 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술자의 목소리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서술자의 목소리가 드러나서 이전의 사건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유부인의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즉 서술자의 목소리가 나타나는 부분이 여기서 두 개가 있지만 이 두 개는 그 기능과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 자, 전기성이에요. 전기성은요 이거죠. 자, 호련히 공중으로부터 부치는 애매한 시비를 엄명하지 마소서, 소녀의 애매한 누명을 차야 난리이다 라고 했더니 죽은 귀신이야. 갑자기 방 안에 앉아있던 노씨 문 밖에 나와 없어지며 안개 자욱하고 무슨 소리 나더니 노씨가 피를 무수히 토하고 죽더라라는 거예요. 아까 독을 탔는데 휙 하고 바람이 부는 거, 이것도 전기성이지만 이거는 전기성이 너무 심해. 그 다음에 노태는 그 상황을 보고 스스로 자결을 하고 노씨의 자녀들은 그날부터 말도 못하고 인사를 버렸다. 사람이 아니야. 미쳐버렸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편으로 소절을 연빈하려, 연빈이라고 하는 거는 장례를 치르고 이제는 염하러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자 전부 다 죽어. 그리고 소저에게 곡성이 철천하여 근처 사람들이 그 곡성을 들으면 다 죽어. 그러니까는 이 유소자의 목소리만 들으면 다 죽어. 울음소리만 들으면 다 죽어. 근데 그 마을이 정상이야 안 정상이야? 정상이 아닌 거죠. 다 날아가는 거죠. 즉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유소저가 원기가 되어 떠돌며 악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고을을 폐업으로 만드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전기성이에요. 근데 이 장면은 전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조사하러 온 누구? 을선이죠. 을선이가 소저의 억울한 사연을 들은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후반부로 넘어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을선전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